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자, 이 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죠. 도시개발법.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그 다음에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뭐 합니까? 계획. 그래서 개발계획 만들어야 되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들고 나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고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가받은 상대로 그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환지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죠. 그 중에서 뭐 저번 주에 구역 지정 하다 말았는데, 구역 지정 첫 번째는 뭐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지정의 절차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과 결합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정되고 나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지, 이런 해제 사유들. 자, 그 다음에 뭐 저번 주에는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저런 것까지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263페이지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제요. 제안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제요 밑으로. 그래서 여기 지정하죠. 여기. 우리나라 중에 어딘가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자,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도시랑 비도시로. 자,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주, 상, 자, 생, 일반. 마스크를 써서 목소리를 좀 작게 내려고 했는데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거 마라톤 출전할 것 같은데, 좀 더 저번 주부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상자 생일.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자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이런 비도시 지역에서는 면적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계획 수립 여부.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여기 묶어서 뭐라 불렀죠? 미개발 지역, 이렇게. 이러한 미개발 지역들은 아무데나 막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을 따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계획 있으면 계획대로.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에는 계획대로 안 되고 아무데나 해도 안 되니까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죠?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이렇게. 그래서 지정할 때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내지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 요 두 군데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면적 기준이랑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데가 있죠. 무슨 지구 이렇게 붙으면은 앞에 있는 기준을 싹 다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군데가 있었죠. 첫 번째, 취락지구.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서는 이 앞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자, 책을 한번 보죠. 263페이지. 원칙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거기 중간 칸에 보시면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동그라미 해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 하고 2번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밑줄 도로와 연결 되거나 그때에도 밑줄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도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도시 지역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첫 번째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내지는 도로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 밑에 이제 예외가 나오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이걸 묶어서 저는 미개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서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계획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정한 지역에서만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계획이 없을 때는 어디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적용 제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1과
2의 1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면적이랑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군데죠. 첫 번째 칠학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장이 국가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지정의 절차는 뭐 저번 주 어떻게 여기서 했던 지정의 절차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269페이지 269페이지 거기가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냐라는 거죠. 효과. 자, 그래서 읽어보고 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거기 밑줄 돼 있죠. 도시지역과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만 어디서는 그렇지가 않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칠학지구로 지정된 경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 지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관리계획 결정이. 단,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칠학지구 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신도시 만드는 대로 따라오지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할 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 할 때 허가받아야겠죠? 다음 페이지. 그 전에 지형도면 그것이 특례인데. 자, 도시지역 이거 어떻게 지정하죠? 저런 사람들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소음공해죠. 도시지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용도지역이니까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지해줬으니까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지형도면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 지형도면 작성은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 거기다 밑줄이 되어 있겠죠 아마. 그래서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들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을 지형도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형도면 작성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밑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국계법에서 배웠던 거랑 뭐 똑같은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 허가받게 합니다. 허가받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그 가로 1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는 거기 국계법이랑 똑같습니다. 특, 광, 시,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7가지가 있는데 1번에 건축물의 건축은 국계법에도 있었는데 국계법에 없다가 추가되는 게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이 추가가 됩니다.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거기다가 밑줄 하시면 되겠죠.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거는 국계법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게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가로 1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개발 행위가 방해일까 되면 안 되니까
시행자한테 물어보고 이러한 것들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허용사항 나오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받게 하는 거니까 난개발이 아닌 것이 분명하거나 내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이 분명한 행위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거나 난개발이 아닌 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응급조치죠. 응급조치. 자, 국계법에서는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응급조치는 조치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1개월 안에 신고했죠? 근데 여기서는 신고 X라고 써두셨습니까? 네. 신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도.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해서 뭐 기획,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기흥, 니은은 뭐 생업 관련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답니다. 사업에. 그 다음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 채취, 뭐 경미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리을,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죠. 요거 역시 사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지인데 가로안이 중요하죠. 어디선 제외되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보기 밑줄. 경작지에 심는 순간 이게 경작물이 되니까 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득권보. 아마 노트에 오타가 있을 겁니다. 요 노트에. 요 오타라든지 그 주택법에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노트에 오타라든지 개정 내용들은 한번 6월달쯤에 한꺼번에 이렇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처음에 배웠던 그 기득권 보호가 여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죠. 국계법에서 배웠던 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이 사업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국계법에서는 그냥 하면 된다.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일 때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국계법에서 나왔던 기득권 보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합니다. 원칙이. 거기 아마 노트에는 1개월로 되어 있을 건데 요걸 30일로 좀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계법에서는 원칙은 그냥 하면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안에 신고하고 합니다. 원칙이 30일 안에 신고. 오케이. 혹시나 보시다가 오타 같은 거 있으면은 찾아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의 맨 앞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오타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찾았습니다. 제가 먼저 찾은 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다가 오타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뭐 준용 및 의제 이런 것들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요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부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도시지역이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보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죠. 특, 꽝, 시, 군에게. 근데 국계법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 게 건축물의 건축에서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이 포함이 됩니다.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요거는 나중에 정비법에 가도 요걸 좀 비교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계법에 어떤 내용이 7번째,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근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첫 번째가 응급조치죠. 응급조치. 근데 여기서는 신고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생업 관련 행위들, 간이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뭐 경미한 행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을 수 있는데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은 30일 안에 신고하고, 원칙이 30일 안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마 노트에는 간략하게 적혀 있을 건데 정비법에 가면 이게 또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그 정비법에 가면 되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요걸.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두 줄만 써놓은 겁니다. 정비법에 가면 되게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준용 및 이제 뭐 여기서 안 나오는 것들은 국계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73페이지 개발 계획은 저번 주에 했고 넘어가시면은 279페이지 해제 의제라는 게 나오죠. 여기 우리 분할 및 결합이고 저번 주에 했습니까? 분할할 때 얼마였죠? 1만. 결합할 때도 1만.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분할할 때 분할 후에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만 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이걸 쪼개서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으로. 그러면은 각각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합할 때도 1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역을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했을 때 무조건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해제 사유죠. 해제 사유. 개발 사업할 때 맨 처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그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겠죠. 그래 와서 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요건 이제 순서대로 할 때. 자, 근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미국고. 빡세다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4가지. 빡세다고. 순서를 바꾸는 거는 미국고. 공모,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미개발,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이럴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실시 계획 몇 년이었습니까? 3년. 개발 계획 2년. 이렇게. 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제 시간 안에 빨리빨리 안 따라붙어 주면은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 실시 계획은 3년 안에 인가 신청까지 하면 되지. 신청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구역 지정되고 나서 개발계획 요거는 2년. 그 다음에 개발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역시 또 3년. 그래서 실시계획 이거 들어가면 3년.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2년. 이렇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그 다음에 자,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 이제 사업이 다 끝났죠. 도시개발 사업은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데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이 하는 역할인데,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계속 지정을 해놔야 됩니까? 해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보죠. 279페이지. 원칙. 도시개발구역은 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해제 나왔으니까 다음 날. 그래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3년이니까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 근데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까지만 3년 안에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 신청자를 빼고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가로 안에 있죠.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국고 개발계획 공모, 미개발지역, 국가균형발전 이럴 때 N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을 역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2년이니까 뭐? 개발계획. 그래서 거꾸로 할 때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만들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3년이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겠죠. 인가 신청. 안 하면은 역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개발계획 2년,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실시계획 3년. 근데 거꾸로 할 때 보면은 다만 해서 뒤에 뭐 숫자가 적혀 있는데 다만 요거 거꾸로 할 때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요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네, 거꾸로 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만 이하에 나오는 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 3년이 5년입니다.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고시 및 공람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정해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해제되면은 고시에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관보나 공보에. 그리고 나서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주는 거죠. 일반에게. 근데 고시해야 해제되는 게 아니라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려주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등의 환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거기 밑줄 돼 있죠.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 이게 중요한 거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사례로 설명을 해보죠. 요거는 조금 지우고. 여기. 농림지역인데,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럴 때, 이 저푸른 초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농림지역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비도시 지역은 30만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숫자를 50만으로 바꿔보죠. 자,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50만 제곱미터의 농림지역을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농림지역을 뭘로 봐준다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농림지역에서 원래는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뭘로 바뀝니까?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러니까 아직 저 푸른 초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다시 20만 제곱미터입니다. 20만 제곱미터. 원칙적으로 20만 제곱미터의 농림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근데 이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취락지구에서는 앞에 면적이나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되면은 20만 제곱미터고 뭐 계획 수립 여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농림지역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기준들을 적용 안 하니까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뭘로 봐준다는 거죠? 지정의 효과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인데 어디는 그렇지가 않습니까? 취락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지금 보면은 여기 취락지구가 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락지구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취락지구 넣어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취락지구가 들어왔을 때 앞에 일단 이 기준들 적용 안 합니다. 이 기준들 아예 무시하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도 취락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정을 어디든지 팔 수가 있죠. 취락지구를 넣는 순간에.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들어가면 항상 표시를 해놓고 주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어디서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취락지구 빼고 원래대로 농림지역 5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50만 제곱미터의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죠. 이게. 자, 근데 실시계획 몇 년?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안에 안 만들어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아직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저푸른 초원 상태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중간에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어서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원래 이 농림지역으로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은 환원되거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원래 지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요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었을 때 용도지역은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원래 없었으니까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다만 자,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었을 때도 해제가 되는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죠.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택지를 다 조성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될 때는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농림지역으로 돌려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겠죠. 그래서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자,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과 같은 미개발 지역은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할 수 있고 계획이 없을 때는 어디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구에서는 이 앞에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죠. 그게 네 군데.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런 데서는 앞에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효과는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지형도의 것이는 사업시행기간 안에 그 다음에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고 할 때는 특, 광, 시, 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뭐 응급조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지인데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지는 제외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제사유는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안에 안 만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원래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82페이지 시행자죠. 이제 구역 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지정. 자, 시행자는 뭐 저번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다 했었습니다. 시행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그래서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5번부터 11번까지가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 이렇게. 그래서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첫 번째 뭐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4번에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국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들은 각종 공사라고 말씀드렸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공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매입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두 가지. 근데 이 정부 출연기관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지방공사. 그래서 국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합니까? 요청합니까? 제한해야죠. 시행자는 제한하는 거죠. 행정청들은 요청하고 시행자는 제한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제한하죠? 국장한테.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한테 제한을 합니다. 합격하셔야죠. 시험을 포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번부터 이제 민간 시행자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6번에는 조합, 그 다음에 7번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번 이하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2번인가? 12번에 나오는 게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었죠. 그래서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이 공동출자법인의 성격을 공공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민간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민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2번에 시행자 지정 절차 285페이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가 지를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할 텐데 자기가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시행자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시행자는 크게 공공이랑 민간으로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시행자에서 요거부터는 아마 3, 4월 달에 1, 2월 달에 안 했을 텐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렇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게 3번의 첫 번째 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칙을 안 써놓고 이래가지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러니까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걸 묶어서 지자체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30회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뭐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뭐 해가지고 다음 중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국가였습니다. 국가는 이 지자체 등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지자체 등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등. 그래서 다음 중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국가였습니다. 국가. 올해 시험, 30회 시험.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로 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지장인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밑줄 쳐놓고 정리하겠습니다. 1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밑줄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동그라미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가로 띄고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기는 뭐 약하게 밑줄 동그라미 한 게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동그라미 병행 3번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동그라미 면적 밑줄 하시고 2분의 1 동그라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그라미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자 동그라미 한 숫자들을 순서대로 한번 써보죠. 순서대로는 안 쓸 거고 자, 제 마음대로 세 번째에 나와 있던 게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동의한 경우죠. 숫자가 2분의 1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친 숫자가
1년.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내지는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게 1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이죠. 병행이라는 거는 같이 하는 거니까 둘 이상이겠죠. 둘 이상 같이 할 때. 그래서 2분의 1의 2배가 뭡니까? 2분의 1의 2배? 2배가? 1. 1의 2배가? 2. 그래서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경우는 2배. 이렇게 2배. 2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하나 더 있는데 다음 거 안 해야지. 2배. 2분의 1 병행. 이렇게. 2분의 1 병행. 2분의 1 병행. 그래서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2분의 1 병행, 2분의 1 병행 이렇게. 근데 뭐 가로 안에 보시면은 그거는 밑에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게 나오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자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앞에 거랑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시행자를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바꾸겠다라는 거. 자, 보시죠.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거기 실시계획 인가 박스. 실시계획 인가 박스 하시고 2년 동그라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시행자의 지정 밑줄 하시고 그 뒤에 실시계획 인가 박스. 실시계획 인가 박스 하시고 취소된 경우 밑줄. 그 다음에 3번 시행자의 부도 파산 밑줄.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밑줄 하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부터 1년 동그라미 가로 띄워놓고 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박스.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박스. 하지 않은 경우. 자, 우리 박스 친 게 뭐죠? 네.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자, 요걸 중간에 놓고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취소, 4번은 부도 파산. 1번 1년이 뭐냐면 거기 4번에는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여기도 신청까지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이거는 어디 나오죠? 2년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거. 2년 안에 착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취소는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요건 2배보다 좀 낫습니까? 반응들이 없으시네. 이거 안 해겠네요. 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최근에 많이 났었는데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데 예외적으로 그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해서 2분의 1 병행. 그래서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내지는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환지 방식을 지자체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 요걸 중심에 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파산. 그래서 1년은 구역이 지정고시라고 해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의 착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년짜리 있고 여기도 1년짜리 있는데 요거 가로 안에 보시면은 6개월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죠. 맨 위에 있는 박스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근데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있는 박스 요것도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인데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그래서 여기 두 개 1년짜리에는 괄호 안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런 거 안 했었는데 요새 괄호 안에 걸 워낙 많이 내가지고 요새 출제 교양이 괄호 안에 걸 자주 냅니다. 괄호 안에 걸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요 6개월이라는 숫자로 많이 바꿔냈었습니다. 이 1년짜리들을 6개월로 많이 바꿔냈습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거에는 6개월이라는 숫자 자체가 없죠. 원칙적으로 연장되는 게 6개월이지 일단은 요 안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요 6개월 뭐 이렇게 많이 바꿔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5번 규약 등이라는 거 제가 자치법규라고 했죠. 이 시행자들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규약, 정관, 시행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규약, 정관, 시행규정. 근데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규약은 누가 만드는 거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가 규약. 그 다음에 그래서 가로 1번에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거를 규약이라고 합니다. 밑에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시행규정. 지자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그냥 공공이라고 생각해. 공공 뒤에 것들을. 그래서 그냥 공공 지자체나 공공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만드는 게 이거 시행규정.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면 정관.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명칭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조합이 만들면 정관. 그 다음에 288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우리가 했습니다. 앞에서 여기 누가 지정하는지 거기서 했습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했었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뭐 하나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이거는 보지 마십시오. 대행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 위탁 이게 너무 안 되고 위탁 이건 지우십시오. 290페이지에 그 다음에 대행은 없지만 대행은 그러면 요약서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조합 보죠. 요거 조합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시행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합. 조합을 만드는 시기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때 조합을 만듭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개발법에서는 몇 명이 모이죠? 7명 7인 이상 7인 이상이 모여서 뭐 합니까?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 오케이.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하고 나서 이 정관에 대해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은 총 3번 나오는데 개발법에서 한 번, 정비법에서 한 번, 주택법에서 한 번 싹 다 인가 받습니다. 딱 한 개 빼고. 조합 만들 때는 항상 인가 받습니다. 근데
이 정관은 지금 7명 이상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죠. 요게 개발계획 수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랑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개발계획이랑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하고 그런 것들 나중에 책으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 동의받은 걸 들고 이제 어디 가냐면은 인가 신청하러 갑니다. 인가는 누가 해주죠? 그렇죠. 지정권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이 성립하죠. 내가 아닐 텐데. 개발법 조합과 정비법 조합은 성격이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등기해야. 자,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총회입니다. 총회. 자, 조합의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도시개발법 조합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둡니다.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개발법에서는 둘 수 있다. 임의기구라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고 나면 이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조합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게 조합장,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 사람들 묶어서 뭐라 부르죠? 네, 조합의 임원.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겸직, 금지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라는 게 나오죠. 결격사유.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네 가지가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것들. 뭐 중개법에서 많이 받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언제 자격을 상실합니까? 개발법에서는 다음날. 다음날이 특이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보통은 당연 퇴임합니다. 다른 법에서는 보통 당연 퇴임하는데 개발법에서만 다음날. 이렇게. 그 다음 여기까지는 1, 2월 달에 했던 거고 하나 안 했던 게 자, 그거는 이제 책을 읽고 설명드리죠. 책을 읽고. 자, 290페이지. 조합 설립 인가의 절차입니다. 자, 조합 설립할 때 몇 명이 모이죠?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 받습니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당연히 또 변경 인가를 받겠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밑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이 박스에 나오죠. 그거는 좀 읽어 두십시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이랑 공고 방법의 변경.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합 설립 맨 처음에 인가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데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는 내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의 변경. 이런 것도 바꿀 때는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앞에 배운 거 준용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가 하나 써져 있습니까? 276페이지. 거기 가면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하죠. 그 다음에 소유자 숫자에서 공유일 때는
한 명. 대표하는 한 명만.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죠.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에 동의했다가 철회하면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죠. 동의자 수에서.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그러면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양도인. 그래서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양도를 하면은 그 양수인 을도 동의한 것으로 보죠. 다만 이 양수인 을은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수인도.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 거죠. 그래서 가로 3번에 동의의 철회, 뭐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의의 의제,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양수인 을도 동의하는 것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만 양수인 을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다라는 게 거기 291페이지 가로 4번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가로 5번.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밑줄을 조금 해놓으시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 자,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토지 소유자. 네.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해서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겸직 금지 의무입니다. 겸직 금지 의무. 그 다음에 4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임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4가지 나오는 거 뭐 많이 했죠. 중개법 시간에 복습하시고.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동그라미 4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조합원들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집니까?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까? 네,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전 받은 경우에는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합니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조합장, 임원들, 뭐 술값, 밥값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의무 돼 있는데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를 둔 경우 청산금의 징수 이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3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가로 2번 옆에 자 공유일 때 소유자를 몇 명으로 보죠? 한 명. 그래서 의결권도 하나만 줍니다. 하나. 근데 구분 소유자는 소유자가 몇 명이죠? 각각. 그래서 의결권도 각각. 그 다음에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죠.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아니죠. 그래서 의결권도 안 줍니다.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나오죠. 가로 2번에. 그래서 공유일 때는 의결권 한 장, 구분 소유자일 때는 의결권도 각각.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수가 증가한 사람들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성격이 법인입니다. 법인. 정확하게 말하면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모였으니까 사단법인.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성립하죠. 등기해야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의 구성, 조합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고 그건 볼 필요 없고 4번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거기 밑줄 돼 있죠? 민법 중 사단법인 그 비영리 법인에 관한 일반 규정들이 민법 30조 이하에 아마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비 부담.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합은 그 조합의 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돈을 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연체료를 조합에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부과금이나 위 3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 띄워놓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밑줄,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돈 안 내는 조합원이 있다라고 해서 용역들 끌고 가가지고 막 뚜들 패고 돈 뺏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이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강제 징수할 수는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는 건 법 집행을. 그러니까 조합장이 못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조합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죠. 대신 일해줬죠.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수수료를. 징수, 위탁 네 글자죠. 수수료는 4%. 이 경우 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밑줄 100분의 4, 4%죠.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수료로.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직무 보시면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는 조합장 도와주고 감사는 감시하고 1번, 2번, 3번 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4번 여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그래서 원래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의 거리 시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려면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되니까 감사가. 그 다음에 5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것도 겸직금지구입니다. 겸직금지구. 그래서 겸직금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도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도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총회 의견사항 쭉 됐습니다. 총회는 됐습니다. 이거 8번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몇 명?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035조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중 같은 조 거기 1호는 옆에 정관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총회 의결사항의 1호 그 다음에 2호 개발계획 6호 한지계획 그 다음에 9호 조합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10호 조합의 합병이나 해상에 관한 사항 다만 법 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어렵게 써놨네. 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총회의 정권사항이라는 겁니다. 총회의 정권사항. 맨 마지막에 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거는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요거를 총회의 전권사항 이렇게 봅니다.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총회의 전권사항. 자, 첫 번째는 개발계획. 두 번째 환지계획. 세 번째 정관. 네 번째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자,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는 거는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조합원들이 다 모인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총회에서만.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개발법에서 문제 났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정화나 게임해? 이렇게. 정화나 게임해? 이걸 이해시킬 수도 있는데 이해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헌법 개정 같은 것들은 우리 국민이 직접 하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게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개발사업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계획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조합 안에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관. 이 헌법 개정은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합니다. 지그들 마음대로 개정하라고 했으니까 개판을 치죠. 그거 뭐지?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 연임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권한을 대신 주면 안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직접 하죠.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대통령 선거 예전에 맡겼죠. 전두환 씨 누가 뽑았죠? 체육관에서 뽑았죠.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훈장 주고 개판을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뽑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합병이나 해산. 이것도 중요사항이에요. 중요사항.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병이나 해산.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국민투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72조의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할 때 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투표, 헌법에 관한 개정할 때 국민투표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중요한 사항. 이거는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서 합니다. 어렵죠? 그냥 외우십시오. 정화나 게임에 이렇게. 정화나 게임에. 요거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거. 정화나 게임에 이렇게. 정관, 환지계,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근데 해산, 요거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하고 나서 해산하는 거는 아닙니다.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고 나서 해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힘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주기성인데 눈들이 점점 풀리시네. 화이팅!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합인데, 보면 개발법에서 조합 만들 때 몇 명이 모이죠? 7명 이상이 모여서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정관을 작성하죠. 그리고 이 정관에서 동의를 받는데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주 총수 2분의 1. 동의받은 거 가지고 이제 인가받으러 가죠.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해줍니까?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받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고,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는데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총회.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하고, 개발법 조합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는데,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임원이라 부르고,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이렇게 네 가지.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언제 자격을 성실하죠? 다음. 그 다음에 이 사항들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죠. 그게 정화나 게임의 정관, 환지계,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근데 개발계획이나 환지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합병이나 해산도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완료되고 나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가 조합. 시행자에서는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이.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데, 요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